오늘 짧게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왜 저를 주주에서 코드박스에서 초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뭐 카벤이라고 하는 걸쭉한 VC는 여기 있고 실제로 고민을 정말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아마 초대를 한 명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GP를 한 4개 정도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비티 벤처스에서 저희가 지난 3년간 35개 정도의 딜을 진행을 했으니까 총 누적 한 3년간 한 50개 정도의 투자를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딜 소싱과 관련된 고민들도 저희도 치열하게 하고 있고 과연 카카오벤처스는 무슨 딜 소싱에 고민이 있을까 저희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저희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근데 좀 딜소싱이라는 영역 자체가 막 수치화시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저희 고민들, 철학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팀은 만들어졌고요. 저희 팀은 저희 팀과 그래비티 벤처스의 모회사가 있어요. 비전 크리에이터가 총 한 94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생존율 90% 넘고 그리고 회수도 저희가 꽤 의미 있는 회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수익률도 꽤 저희는 의미 있는 수익률을 지금 꾸준히 달성을 하면서 그래비티 벤처스는 이 8명의 팀원들을 함께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또 발굴을 하고 또 발굴 이후에 이제 투자 이후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엑시트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고요. 저희가 누적 그래비티 벤처스로만 한 34개 정도의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꽤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파퓰레이션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역시나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절벽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난임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로봇, AI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업무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들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플랫폼 회사도 저희가 지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하게 문제가 생길 영역에 투자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AT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12억 밸류로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속 투자를 이제 3차례 더 라운드별로 저희가 함께 주도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최근에 이제 500억 정도까지의 밸류로까지 상승을 해서 사실 40배 이상 성장을 시킨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저희는 라운드는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억 밸류의 초기 투자부터 해서 거의 건당 100억 이상의 투자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는 크게 가리지 않고 전 라운드를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딜소싱과 관련된 고민들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하나씩 저희의 고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소싱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트업의 투자의 많은 영역들이 노력의 영역과 함께 운의 영역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확신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확신을 못한 딜이었는데 이게 막 터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과 운의 영역이 함께 있는데 문제는 그 두 가지의 영역이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밀접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도표 많이 보셨죠? 쇼헤이 오타니의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9개의 목표를 수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일상에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이 운이라는 영역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쇼헤이 오타니도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운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운도 본인이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인사하기, 뭐 청소하기, 물건을 소중히 쓰자, 긍정적 사고, 응원받는 사람 이게 사실은 쇼헤이 오타니의 행동에 전부 다 묻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딜소싱도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우리 하우스에서
좋은 투자를 이끌기 위한, 좋은 딜을 이끌기 위한 평소의 행동이나 노력들을 어떻게 해서 운의 교점들, 지점들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유형은 기버고요, 주는 사람.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그죠? 빼앗는 사람. 세 번째는 줄 때는 주고 빼앗을 때는 빼앗는 매처의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처 성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줄 때는 주고 내가 테이커를 만났을 때는 테이크 역할도 하고 또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도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일단 투자 하우스는 뭔가 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하우스가 피투자 기업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최대한 많이 마련을 해야만 우리가 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 다음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팀 내부적으로도 8명의 팀원들이 각각의 나는 어떤 부분을 줄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또 협상 스쿨을 운영하면서 협상과 관련된 인사이트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저희 투자 심사역, 글렌이라고 하는 투자 심사역은 투자와 관련된 자문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켓에서 애널리시스를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인사이트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각자 캐릭터에 맞게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평소에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딜 소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딜을 추천받는 게 역시나 가장 성공률 높은 딜 소싱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콜드 메일로도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하우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좋은 딜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신뢰도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대표인 도키 다에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래프예요.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의 핵심 키 클라이언트를 5단계 신뢰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단계 신뢰도 그래프는 이런 건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부탁을 하면 그냥 스팸 처리 당하는 단계 신뢰. 2단계 신뢰도는 이런 신뢰도입니다. 내가 어떤 부탁을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대답만 해요. 내 이메일 보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단계 신뢰도는 어떤 부탁을 하면 점심을 한 끼 커피챗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계. 4단계 신뢰도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는 정도의 단계. 5단계 신뢰도는 그 사람의 부탁하면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한 3단계 이상의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나와 우리 하우스의 성향을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딜소싱을 받는 게 가장 확률 높은 딜소싱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에게 평소에도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던져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요즘 파퓰레이션 펀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주위에 그런 창업자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알리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딜소싱을 받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방식의 딜소싱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요즘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A씨나 V씨가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A씨만 해도 4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고요. V씨들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카카오 벤처스야 사실 포지셔닝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고민은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저희 같은 그래비티 벤처스, 여러분들 사실 생소하잖아요. 이런 하우스들은 우리가 어떻게 뾰족하게 포지셔닝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포지셔닝의 방식에 대해서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두루두루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뾰족하게 이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떨까요? 이 똑같은 고민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BMW를 실제로 승차를 해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MW를 타보고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B 그룹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MW 타보니까 좋았던 점을 10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제출한 사람들 대상으로 6개월 뒤에 BMW 인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A그룹과 B그룹 중에 인지도가 어디가 더 높게 나왔을까요? 압도적으로 A그룹입니다. B그룹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랑 6개월 전에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6개월 뒤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가지의 특장점은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들 BMW 10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볼보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볼보? 안전성, 그죠? 그렇게 되어야만 인지가 된다는 것이죠. 투자 하우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작고 뾰족하게 접근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한다고 접근을 하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잘한다라는 전략을 펼쳤을 때 그 방식을 저는 김밥 천국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시켜도 나오지만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동관 아시죠? 그죠? 하동관은 불친절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앉아있으면 갑자기 막 펄펄 끓는 국밥 막 던져요. 막 짜증이 나. 근데 한 숟가락 퍼먹으면, 맛있긴 하네. 이거거든요. 그런 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더 뾰족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펀드 조성을 할 때도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수도 없는 워크숍과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퓰레이션 펀드를 더 뾰족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소품벤처스라는 LC가 잘하잖아요. 그죠? VC로도 더블 라이센스 받았는데 그들은 2년 전부터 클라이밋 펀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밋 펀드는 소품벤처스다. 그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습니다. 그냥 콜드메일로 오고 전화로 오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창업자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고객이고요. 이미 우리가 투자를 집행한 우리의 34개의 포트폴리오사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LP들 그리고 우리의 팀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들, 이들이 이제 내부 고객인데, 사실 찐 딜들은 여기서 더 많이 발굴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를 너무 외부 딜 소싱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많이 투입을 하면 한정없이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 사례가 있거든요. 이분은 신동일 이사님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분이고, 벤츠를 지난 10년간 2천억 원치 판매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기존 고객 관리와 신규 고객 관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벤처 딜러입니다. 기존 고객, 신규 고객 시간 관리 몇 대 몇으로 할까요? 이분 다 해보셨대요. 제가 찾아뵀거든요. 한수 배우로 방배동의 딜러샵에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해에 가장 높은 매출이 발생했던 해는 기존 고객에 굴을 쏟아부었고 신규 고객에 이를 쏟아부었다. 결국 핵심은 여러분들 내 기존 고객입니다. 그죠? 그래야만 이미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호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도를 이끌어와야 그래야 소개를 해주죠. 저기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 내가 겪어봤어.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내부 고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하우스냐, 그렇지 않은 하우스냐.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3년 정도 스타트업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때 경험들이 사실 지금 투자할 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한 50개 정도 되는 A씨와 VC들을 다 돌아다녀 봤단 말이죠.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근데 50개 중에 40개는 항상 공통제 질문이 혹시 앵커로 들어올 수 있는 커밋된 투자사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거를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하우스들 한 절반 정도 되는 하우스들은 그게 아니면 마치 투자를 우리는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투자를 심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이 하우스가 실제로 독립된 원칙과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있는 하우스인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 대번에 느낍니다. 10분만 있으면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근데 반복적으로 거기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가면 실제로 이제 그 하우스에서 IR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거기 어때? 거기 별론 것 같아. 거기 눈치만 보고 자기네들 독립적으로는 투자 안 하는 곳이야. 그러면 사실 실력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원칙들을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복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희 하우스에서 지난 연말에 발간했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귀해서 인생의 원칙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잖아요. 저희도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여기 다 담아놨어요. 곱씹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패를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성공에 대한 감정들은 한 개도 잘 안 맞아요. 근데 실패했던 감정들, 그 원칙들만 사실 잘 복귀를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7번째, 역시 현장에 뜻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우연한 행운을 줍는 경우들도 있죠. 12억 밸류로 저희가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투자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ESG의 바람을 타면서 로봇, AI, 폐기물 분류 그런 걸로 하면서 지자체에서 막 매출을 만들어주고 대기업이 같이 붙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급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모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된다면 우리 팀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가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의 골목에 우리를 배치시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저희 팀이 8명밖에 없는데 사실 큰 하우스들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베는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모태펀드 운영사들을 봐도 10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계속 뭐 술자리하고 런치 먹고 브런치하고 커피챗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우스별로 저는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골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랑 저희 대표님 정주영 대표님 2명 다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정주영 대표님은 한 구독자 3만 한 5천 정도 되시고 저는 스타트업 주주 저희 자주 모시는 저희 패널 성광열 대표님 와서 한 번씩 털어주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쌓으셔서 저한테 오늘 또 터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온라인에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하우스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생각보다 유사한 고민의 결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일단 우리가 접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을 한 개 올렸어요. 조회수가 700밖에 안 나와요. 막 신사임당 이런 데는 150만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700명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숫자입니다. 근데 내가 한 개 30분 해서 올렸는데 700명이 조회를 했어. 그거 여러분들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죠?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서로 파일을 키워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하우스인지 아닌지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만 들어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우스는 진짜 돈만 쫓는 하우스인지, 그리고 지분만 관심 있는 하우스인지, 아니면 진짜 성장과 파이 전체를 키우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 하우스인지는 여러분들 서로 잘 알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라도 서로 더 주고받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팁스타운에서 이제 파퓰레이션과 관련된 인구 절벽 문제와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포폴사들 모시고 했던 그런 사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제 저도 기여를 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협상 스쿨을 운영을 합니다. 9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16시간 동안 세바시라는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협상 스쿨에서
27명의 분들과 함께 협상스쿨을 운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막 눈에 실핏줄이 막 올라오고 난리거든요. 주말 16시간을 그걸 한다고 제가 주말에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꾸준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방식이고요. 27명 중에 대기업은 1명, 삼성에서 딱 1명 오셨고, 나머지 26명은 뭐 VC들도 많이 오셨고, 소품벤처스도 오셨고, 코드박스도 와주셨고, 저희 팀도 갔고, 스타트업과 창업가들과 심사역들이 함께 했던 그런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 팀 나름대로의 기여 방식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역시나 지치지 않는 마음. 이 산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역시 호흡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게 만기까지 여러분들 만기에 끝나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보통 1, 2년 정도 또 더 늘리잖아요. 보통 8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한 사이클을 도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금방 지쳐버리고 딜소싱도 사실 잠깐 하다가 이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쫓기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만나고 또 피드백을 주고받고 신뢰를 쌓고 기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생태계에서 좋은 팀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벤처스의 류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